이렇게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그런데 이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공급 언제쯤 현실화됩니까? 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13만 2천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건물이 없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착공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공공청사 같은 것들이 있는 부지의 경우에도 철거가 끝이 나고 착공을 한다라고 하면 분양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공급이 이뤄지는 태릉 골프장 부지는 내년 말 사전 청약 접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 기자, 이 고밀도 공공 재건축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변수는 서울시 입장일 것 같은데요. 50층 높이의 공공 재건축, 서울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죠. 네, 정부의 대책 발표 당일에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높이에 대해선 현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와 입지를 불문하고 모두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밝힌 50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입니다. 인간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퀘스천이 좀 있죠.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도 충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자인 서울시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영 기자, 그렇다면 이 고밀도 공공재건축, 그동안 관심을 많이 끌었었던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 목동 이런 쪽의 재건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강남과 목동 지역의 공공재건축 사업 활성화 여부는 결국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고밀도 개발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임대 들어와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남는 돈은 정부가 또 환수해 간다라고 하면 이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과연 강남에서 할단지가 몇 개가 나올까요? 김 기자, 네. 이 조합도 조합이지만 이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정부 간의 조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율에 실패할 경우 공공재건축 5만 호 공급 계획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정책은 좀 급하지 않았었나. 조합원들이 일단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어떤 협의 조항들이 좀 디테일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뜻은 좋고 발표도 좋으나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재건축. 김 기자 말씀대로 정부와 서울시가 조율을 잘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이런 부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네, 재건축 조합원의 참여 유도를 위한 당근책으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지. 초과이익 환수도 면제해주고 개발 이익도 너희가 다 가지고 가고 다른 규제들 있잖아요. 2년 거주 요건 이런 거 다 면제해줄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계산기를 두 대를 볼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뿐만이 아니죠. 이 과천시와 서울시에 있는 마포구도 정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죠. 네, 먼저 과천시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뒤에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은 강남 집값 잡겠다고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면서 계획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인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기자, 요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시장 한번 짚어볼까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가 마무리가 됐죠. 네, 지난 4일 전월세 신고제를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이와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김현미 장관이 직접 대응책을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공급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입니다.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하여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 기자, 이렇게 전세 제도가 바뀔 때 이럴 때는 과거에도 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전세 계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는 어땠나요? 네, 지난 1989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2년 동안 전세값이 연 20%가량씩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도 매매 시장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매매가가 먼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전세금을 미리 올려받으려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가 상승의 요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전세가가 과거처럼 20%씩 뛰진 않겠지만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기자,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저금리와 전세제도 변화, 이것으로 인해서 월세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로 이른바 전세의 종말 시대가 오는 건가요? 네, 일단 저금리 기조로 월세 가속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세의 종말은 다소 과장된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는 2016년 이후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 투자 비중이 높은 점도 꼽았는데요.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주택 구매 절반이 갭 투자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출에서 반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장 전세 시장이 없어지고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김 기자, 전세가도 오르고 월세 부담도 들고 이게 서민 주거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담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뭔가 좀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현재 4%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집주인이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 월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김 기자, 전월세 전환율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겁니다. 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준금리의 3.5%를 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 전환율은 4%인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해 5억 전세금 보증금을 1억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세는 1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집주인들은 월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네. 따라서 서민주거 안정과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국회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 이 제도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신고제를 통해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네. 전세 가격을 높이면 그만큼 세 부담도 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올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윤영 기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과연 이번 공급 대책으로 집값 잡힐까요? 네, 이 공급 대책에 앞서서 6.17 대책과 7.10 대책, 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이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기에 주택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일부에서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어떤 폭등세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의 경우 신규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는 많이 나왔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집값을 안정시킬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이 협조 안 해주면 안 되는 건데 그 7만 호가 어디서 나왔는지 실체가 없잖아요. 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임대 아파트 자격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결국에는 다수의 시장의 수요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은 극히 제한적이다.
김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정부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매매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상시 조사하고 또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도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법, 임대차 관련 법안, 여기에 공급 대책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